묘 앞에 꽃을 바치려던 그 순간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여긴 저희 아빠 무덤이에요. 회장의 손에서 국화꽃이 떨어지고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름 한민준이라고?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층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침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양복을 천천히 입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도연은 문득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의 패기 넘치던 모습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놓치고 말았죠. 오늘도 가야겠군.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변함없이 지켜온 일정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루틴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침실 한편에는 아들 민준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읽던 경영학 서적들,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쓰던 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시계까지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가 몇 번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도연은 완고하게 거부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도연은 특별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내온 편지들과 카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카드, 생일 축하 편지, 군대에서 보낸 안부 편지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었죠. 도연은 그중 하나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에만 빠져 있을 때가 많아서 가끔 외로웠거든요. 20대 초반에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보내던 신호를 그때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식당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민준이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 속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주는 아버지 옆에 서 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가족 사진조차 거의 찍지 않게 되었죠. 식탁에는 박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배추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장님, 식사는 조금이라도 하셔야죠. 몸이 상하실까 걱정입니다. 박 여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와서 먹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졌죠. 아들이 떠난 후로는 대화할 상대도
대화할 이유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한편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신고 나간 갈색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크기는 270, 아버지와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도연은 그 구두를 바라보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도연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사업가로서의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김 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며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차에서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차량이 한강을 건너며 도연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죠. 김 기사, 창문 좀 열어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자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가을 바람의 냄새였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은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과 작은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이런 평범한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삶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만약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서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김 기사의 목소리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잘 정돈된 묘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준비해온 국화꽃을 들고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묘원 입구에서부터 아들의 묘까지는 제법 긴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다른 묘들을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비석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묘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순간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만이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도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과 권력도 아들 하나 지켜내지 못한 허망한 껍데기일 뿐. 도연은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성취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도착한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국화꽃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효자 한민준의 묘라는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으며 마음속으로 아들과 대화를 시작했죠. 민준아, 아빠가 또 왔구나. 어제는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왔는데 아직도 그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더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생일 때 가끔 사 먹었다고 했던 그 떡볶이 말이야. 아빠는 한 번도 같이 먹어보지 못했지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들고 있다는 듯한 착각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서 말이야. 도연은 아들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찾아와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묘원길 저편에서 작은 인형이 뛰어오고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소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 부분이 헤어진 옷, 흙먼지가 묻은 운동화, 그리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질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간절했습니다. 여긴 제 아빠 무덤이에요.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도연의 손에서 국화꽃 한 송이가 떨어져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도연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빠 무덤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여기 와서 꽃을 놓으세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소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 여기는 우리 민준이. 내 아들 무덤이다. 도연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여기는 한민준 아빠 무덤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다치고 돌아가셨다고요.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 공장에서의 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했죠.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한민준이요. 저는 한준호예요. 소년이 말하자마자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석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같은 이름 한민준. 하지만 도연이 알고 있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 소년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준호야. 도연이 소년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죠. 그 순간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저희 아빠 무덤에 꽃을 가져오세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도연 앞에 떨어진 국화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꽃잎을 정성스럽게 펼치며 말했죠. 아빠가 꽃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이런 노란 꽃을 좋아하셨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다쳤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이름, 그리고 이 소년의 눈매까지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의 엄마는 어디 계시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계세요. 아파서 누워 계시거든요. 약값이 없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도연은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낡은 옷차림, 마르고 작은 체구,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이 소년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바로 그때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혼자서는 엄마를 돌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소년은 비석을 붙잡고 서러운 듯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던 민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도연은 손을 뻗어 소년의 어깨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소년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흐느끼며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집이 어디니? 할아버지가 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이름, 같은 눈매, 그리고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다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주실 거예요? 소년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그럼 할아버지를 믿어보렴. 도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생활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도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묘원을 벗어나 준호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택시는 너무 비싸거든요.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도연은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차로 가자. 더 편할 거야. 하지만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차가 있으세요? 우와, 정말 멋있는 차네요. 승용차에 타며 준호는 신기한 눈으로 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가죽 시트, 각종 버튼들,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할아버지는 부자세요? 순진한 질문에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도연의 말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모든 재산이 무의미했거든요. 차는 서울 외곽의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상가들이 사라지고 점점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도연은 이런 곳이 서울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준호가 가리킨 곳은 판잣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언덕배기였습니다. 시멘트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좁은 길이었죠. 차는 아래쪽에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도연은 숨이 찼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느껴졌죠. 하지만 준호는 이런 길이 익숙한지 가볍게 앞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와요. 여기 계단이 좀 위험해요. 골목 양쪽으로는 작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널려 있고 좁은 공간에 화분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정겨우면서도 애잔했죠.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연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준호가 멈춰 선 곳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함석으로 덮여 있고 문짝도 제대로 맞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었죠. 준호는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손님이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방 안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준호야, 누가 오셨다고 그래? 목소리는 약하고 기침 섞인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방 한쪽에 누워있던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다시 누웠죠. 도연은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역시 말문이 막혔죠. 그 여성은 분명 20여 년 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미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죠. 사장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시죠. 미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 원망,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죠. 준호는 두 어른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아세요? 순진한 질문에 미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도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준호의 책가방과 공부하는 책상이 놓여 있었죠. 가난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미연 씨, 이 아이가.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아요. 소년의 순수한 말에 미연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죠. 도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분명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었죠. 눈매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손짓까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이 어릴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죠. 준호야, 잠시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엄마와 할 얘기가 있단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죠. 준호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도연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고 도연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때 미연은 회사의 격리부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사업 확장으로 바빴고 직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미연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연 씨,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연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저 아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미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사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엄마 약 사러 가야 하는데. 문틈으로 들어온 소년의 말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걸로 약부터 사세요. 그리고 아이 밥도 먹이고요.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아요. 저희가 구걸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도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맞죠?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연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 아빠 사진 있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저희 아빠예요.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두신 사진이에요. 도연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도연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판박이었죠. 이게 너의 아빠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준호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는 정말 멋있으셨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요. 공장에서 사고? 도연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주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말하는 민주는 공장 사고로 죽었다고 했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잠깐 미연 씨,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 7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민준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민준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미연 씨, 혹시 그때 민준이가, 아니, 당신의 남편이 무슨 일을 조사하고 있었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미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준호는 두 어른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빠를 아세요? 어떻게 아빠를 아시는 거예요? 소년의 순진한 질문에 미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그리고 미연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비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의 진짜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둥글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 가족이세요? 미연은 급하게 준호를 말렸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면 안 돼. 할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 분이야. 하지만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은데요. 그리고 아빠를 닮았어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혈연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죠. 집안 사람들의 반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호를 만난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살아요. 엄마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안 사람들로부터 온 전화였죠. 현실이 급작스럽게 침입해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집안의 장손이자 도연의 조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와 미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 회의는 미뤄라. 또 그 묘원에 가신 거죠? 작은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준의 차가운 말에 도연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민준이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준호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지 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르세요? 민준이는 회장님이. 하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런 곳에 회장님이 오실 리가 없는데.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성들이 골목을 둘러보고 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태준 이사님이 기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곧 여기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추적해온 것이었죠. 그리고 기자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연 씨,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준호도 데리고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못 가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태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작은아버지,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도연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준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는 분명 기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작은아버지. 이런 달동네에는 왜 오신 거죠? 태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죠. 미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나가볼게. 너는 엄마 곁에 있어라.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올 거죠?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니죠? 소년의 간절한 눈빛에 도연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한다. 도연이 소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도연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여기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이런 곳에 오시다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준이 기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준아, 기자들을 왜 데리고 왔나? 도연이 조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요. 은퇴 후에도 소외계층을 돌보신다니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도연은 태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찾아 언론에 노출시키려는 것이었죠. 혹시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위험한 건 아니죠? 기자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방금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아버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족이 계신 건가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 그리고 기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분명 오래전부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었죠. 모든 걸 잃더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도연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기자들을 돌려보내라. 지금 당장. 도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숨기실 게 없으시다면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곳에 오시는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인지 말입니다. 태준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집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소년의 두려운 눈빛을 본 순간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이곳에 왔습니다. 더 이상 취재할 것은 없으니 돌아가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더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은퇴 후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미연의 기침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그 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혹시 집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태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계신 것 같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다른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 여기는 이제 위험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빠 무덤을 떠날 수 없어요. 매일 와서 아빠와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소년의 순수한 말에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미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태준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숨겨진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평소 조용했던 달동네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준호를 끌어안으며 괜찮다, 괜찮아라고 속삭였지만 그녀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죠. 회장님, 이 집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도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도연은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미연 씨, 정신 차리세요. 도연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죽는 건 아니죠?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달래며 김 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기자들도 집 안 상황을 들었는지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응급 상황인가요? 이 가족과 어떤 관계이신지 밝혀주세요.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아버지께서는 어려운 가정을 몰래 도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시는 걸까요? 그의 말에는 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미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도연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릴게.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가족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도연은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가로막았죠. 작은아버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도연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지만 태준은 되레 당당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투명한 삶이 중요하지 않나요? 준호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따라가요. 엄마가 무서워할 거예요.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연이 기자들에게 말하며 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찍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도연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준호와 미연이 상처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모든 걸 잃더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도연은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도연은 준호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준호를 보며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야. 여기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니까. 도연이 소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최고의 의료진이 미연을 돌보도록 조치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네요. 당분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 치료비는? 도연이 말하려는 순간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과 태준이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작은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태준이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이 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준호는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놀라 도연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도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태준아, 병원에서까지 이럴 거냐? 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뻔뻔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선행을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 소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시 모르는 가족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렸죠. 병원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쉬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제지했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특종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태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소년이 작은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악의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숨겨진 손자가 있으신 건가요? 유산 상속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들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느냐?
하지만 태주는 당당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나요, 작은아버지? 준호가 도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한 건가요? 제가 사라지면 할아버지가 편해지세요? 소년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절대 그렇지 않아. 도연이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 순간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아이를 손자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정말 혈육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결심을 굳혔죠. 그렇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혈육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도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기자들은 흥분해서 카메라를 더욱 열심히 돌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손자인가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오신 건가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실 수는 없어요. 가족 회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핏줄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자다. 도연의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아버지 손자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내 소중한 손자지. 기자들이 더욱 몰려들려고 했지만 도연이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와 가족 모두에게 큰 파장이. 하지만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기자들을 데리고 온 순간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어. 이제 책임을 져라. 도연의 말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소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가족들의 반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이 자신에게 전해주는 따뜻함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도연의 폭탄 선언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손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도연의 집에는 가족회의를 요구하는 친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진짜 혈육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 윤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집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태준도 한패가 되어 거들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요즘 돈 때문에 가족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이미 했다. 결과는 99.9% 일치했어. 도연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도연은 병원에서 은밀히 DNA 검사를 의뢰했었고, 결과는 그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죠.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의 손자라는 말씀이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민준이가 찾고 있던 진실과 관련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에 조사하던 자료들이야. 회사 내 비리 문제였어. 파일을 펼치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공장 안전 기준 위반, 산업재해, 은폐,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 중에는 태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건 뭐예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죽기 전까지 조사하던 것들이야.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도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사고를 당한 것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할 일은 결정났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야.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겠어. 도연의 말에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든 호텔 회견장에서 도연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옆에는 깨끗한 교복을 입은 준호가 긴장한 채 서 있었죠.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 한준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3년 전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준호에게 상속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준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들 사이에서 도연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목숨부터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회견이 끝난 후 도연과 준호는 다시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준호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는 것만으로 기뻤습니다. 민준의 묘 앞에 도착한 도연은 준호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내가 하려던 일을 끝냈어. 그리고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도 이제 안전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가 저와 엄마를 돌봐주세요.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년의 순수한 말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 거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가끔은 여기 와서 아빠와 이야기해도 되죠?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매주 여기 올 거거든. 같이 오자. 도연의 말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년 전 잃었던 아들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비석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내가 지키려던 것들을 이어받겠다. 그리고 준호를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키우겠어. 6개월 후 준호는 새하얀 셔츠를 입고 명문 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린 준호는 친구들에게 인사하며 교실로 들어갔죠. 더 이상 달동네의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 대신 이제는 내 곁을 지켜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묘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비석 앞에는 이제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들 한민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준호의 아버지이자 같은 이름을 가진 한민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도연은 국화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또 다른 민준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준호는 잘 자라고 있고 미연 씨도 건강해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2 아들이 함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비석에는 새로운 글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피어난다. 도연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묘원을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준호가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죠.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